자, 4월 23일 1개월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에 그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 강의 교환은 주제가 두 개만 잡혀 있고요. 나머지 3, 4교시 때는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하는 문제를 좀 준비해서 제시해 드려서 3교시 때 해보시고 4교시 때 풀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환 보시면은 메일링 리스트까지는 우리가 4장 모듈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30단원에 나오는 엑셀 파일 다루기는 그 외장 모듈을 이제 설치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코드 분량이 PPT에 넣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게 돼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그만데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 블록 하나가 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PPT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통째로 그 내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냥 여기 마크다운 상에서 필기를 넣고요. 2개월 차 자료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메일링 리스트 만드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모듈을 가지고 어제 만들었었던 그 메일링 리스트 기능을 가지고 모듈화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모듈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간단한 원리는 소개해 드렸었는데 실제 모듈을 작성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걸 사용해서 실제 메일링 리스트를 발송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발송 모듈부터 만들게요. 어제 진행했었던 메일 발송 코드가 완성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그 myMailer.ipynb라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요. 첫 번째 블록은 어저께 만들었었던 임포트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메일을 발송하는 데 있어서 어제 코드가 성공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첨부 파일 그 정도만 수정하면 코드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SMTP 연동 정보 설정, 메일 발송 정보, 첨부 파일 처리, 메일 보내기 이 부분들을 새로운 파일에 한 블록에 다 모으세요.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제목이라든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변수는 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값이나 첨부 파일 변수, 그 다음에 보내는 내용 이런 변수 값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붙여놓은 코드 부분에서 이제 에러 표시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메일을 보낼 때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메일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마만큼의 코드가 매번 재사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블럭에다 코드를 다 모으신 다음에 얘네를 싹 드래그해서 탭 키를 한번 누르세요. 그럼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밀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함수 정의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했었던 코드를 send mail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고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첨부 파일들은 조건값으로 쓸 수 있는 파라미터로 정의한 겁니다. 이 와중에 첨부 파일이 항상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없을 때는 그냥 파라미터 생략할 수 있게끔 빈 리스트로 기본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얘는 파라미터 전달할 때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은 리스트가 빈 게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어저께 했었던 그 첨부 파일 처리 if문에 의해서 그냥 건너뛰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코드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다짜고짜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면은 만약에 얘가 잘못됐으면은 전체 한번 재가동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실습 아닙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언더바 2개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 값을 출력해 보면은 언더바 2개 메인이라고 뜹니다. 변수 이름이 네임이고요. 값이 메인이에요. 근데 이 값은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코드를 직접 실행할 경우에만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테스트 모듈.ipynb라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이제 Shift 엔터 눌러서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if 한 다음에 언더바 두 개 네임이 메인일 때 실행할 내용.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else 하고서 이쪽은 이제 모듈로서 실행될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을 구성해 놓으면은 여기는 내가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가동을 하고요. else절은 모듈로서 다른 파일에 의해서 임포트 될 때는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또 임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아까 테스트 모듈이라는 애를 임포트 하면은 이 코드는 모듈로서 실행될 때만 실행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언더바 네임이라는 값은 이 값을 전달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전에 준비한 모듈에 어떻게 접목하느냐? 아까 만들었었던 myMailer.ipynb 밑에요. if name이 메인일 때만 변수 준비해서 준비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블록은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가동을 할 거고요. 다른 파일에 의해서 모듈로서 참조될 때는 여기는 실행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파일을 내가 직접 실행할 때만 모듈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가동을 한 거고 다른 파일에 의해서 임포트 할 땐 여기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 함수 만들어 놓은 게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보통 많이 해요. 자, 여기 from ADDR하고 to ADDR이 있는데요. 메일 주소 적을 때 보통 우리는 그냥 제목만 적잖아요. 근데 주소만 적잖아요. 메일 주소 적을 때 그 규약인데요. 이름을 지정하고 괄호한 다음에 이 괄호 하나다가 메일 주소를 적으면 받는 사람한테 이 이름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rom ADDR에는 뭐 관리자, 그리고 to ADDR에는 뭐 회원님,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껏 바꿔도 돼요. 주소는 바꾸면 안 되지만요. 일종의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경칭이라고 해서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제목하고 내용 간단하게 구성한 다음에 첨부 파일 두 개 해서 함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새로운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하려는 건 이제 소스 코드 작업을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비슷한 작업을 계속해야 될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일단 제가 파일을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필요한 파일을요. 그냥 예시입니다. 반드시 이 파일을 쓰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 주실 거예요. 자, 이 파일, 이 폴더를 통째로 작업하는 곳에다 넣으세요. 만약에 안에 파일만 넣는다라고 하시면 이따 실습하실 때 파일 경로를 조금 맞추시면 돼요. 자, 일단은 content.txt는 메일 본문을 그냥 메모장에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픈 함수로 읽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포맷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시환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명한테 보낼 때마다 반복 돌면서 여기를 시환을 시켜주면은 메일 내용이 이제 개인한테서 나가는 거죠. 단체 메일 보낼 때 참조 자트 걸면은 좀 별로거든요. 받는 사람, 참조된 사람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각각 한꺼번에 동시 발송이 아니라 한 명 한 명한테 개개인화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ocument.ppt하고 pay 1부터 5까지 엑셀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가정은 PPT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똑같이 보낼 첨부 파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한 페이지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y 1부터 pay 5까지는 각자 개인화
각각 개개인한테 전달해야 될 파일이다라고 가정해서요. 급여 명세서를 선정한 건데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똑같이 형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칸은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인데 실습하시기 전에 여기는 실제 메일 주소로 다 바꾸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실습할 때 여기를 제 메일 주소를 넣어드렸더니 다 그냥 쓰셔갖고 메일이 한 몇백 개가 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첨부 파일 1번하고 2번을 지정한 건데 사실 이거는 1번 첨부 파일은 그냥 다 똑같은 거 진행한 거고 2번 파일은 각각 이렇게 다르게 진행한 건데 서로 그냥 막 달라도 상관없고요. 다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대로 개개인한테 보낼 거니까요. 그리고 첨부 파일 개수가 토탈 용량이 20메가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세 번째, 네 번째 파일 계속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발송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요. 자, 임포트 IPyMB 주피터 파일 임포트 할 때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준비한 마이 메일러를 참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예제를 한번 다 잡느라고 새벽까지 깔짝거리다가 날짜가 오늘 날짜가 찍혔네요. 날짜를 이제 날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연, 월, 일을 뽑아서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잘 들어왔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이렇게 적당히 지정하고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도 템플릿을 만든 거예요. 서브젝트 템플릿. 누구누구님의 몇 년 몇 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둔 다음에 일단은 본문을 가져와요. 메일 폴더 안에 content.txt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왼쪽 창에 아까 그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린 폴더를 통째로 폴더째로 넣으셔야 돼요. 메일 폴더 안에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파일만 넣으신다면 여기 경로에서 폴더 빼셔야겠죠. 읽기 모드로 열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전체를 읽어온 다음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파일에 있는 내용도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포맷 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메일 폴더 밑에 maillist.csv를 읽기 모드로 가져왔고요. 인코딩 EUCKR입니다. 그럼 이제 CSV 파일 처리니까 각각의 행별로 리스트로 쪼갠 거고요. 요 쪼갠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CSV 파일 한 라인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일단 앞뒤 공백 줄이고 그 다음에 콤마 단위로 쪼개면은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름, 주소, 그 다음에 파일 1번, 파일 2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그냥 통째로 리스트로 받아서 0, 1, 2, 3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좀 헷갈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구조분해를 했어요. 리스트의 원소수만큼 변수를 나열하면은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저장하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코딩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문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반복문이 이렇게 좀 거대하게 구성이 되면은 안 보고 코딩하면 되게 헷갈려서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만들면은 일단은 여기 주석 해제해서 프린트 여기까지만 먼저 코딩하고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변수 값들이 잘 체크됐다라는 게 확인되시면은 이걸 주석으로 다시 막아놓고 다음 줄 코딩을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주석을 풀었다가 확인되면 다시 주석 맞고 다음 줄. 또 거기도 출력해서 주석 확인되면은 다음 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변수 값들이 다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발송 기능을 수행하셔야지 앞에 게 제대로 안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도 잘못되면 다 잡는데 꽤 번거로워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앞으로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중간중간에 값을 출력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한 블록씩 테스트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숙련되면 한 두세 블록 정도는 한꺼번에 하셔도 무관해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 때문에 한꺼번에 출력되는 양이 이 부분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절차를 좀 간소화하시려면은 이 정도 단위로는 끊으셔야 돼요. 그래도 얘네들은 한 줄씩 출력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CSV 파일의 내용을 몇 줄 안 넣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텍스트는 이제 내용이 짧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출력하면은 좀 결과 알아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제 준비된 변수들을 세팅하면 되는데, 자, 여기 아까 그 제목이나 그 형식 같은 거는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에 대한 구성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름과 메일 주소, 문자를 직접 만들고요. 변수에 안 담고 바로 포맷 함수 넣습니다. 여기서 name이라는 값은 CSV에서 가져온 값을 건 거고요. 이메일이라는 값은 이메일로 가져온 겁니다. 이건 예제 만들면서 이 라인은 AI한테 만들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변수 안 만들고 직접 만들더라고요. 이 라인은 AI가 만든 거예요. 근데 비싸요. 공짜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게 AI 코드를 쓰면은 좋은 점이 일단은 AI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별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의 못 써요, 진짜. 왜냐면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내 규칙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안 맞아서 진짜 다 고쳐야 돼요. 근데 만들어진 코드를 붙여놓고 이 코드를 설명해줘라고 하면 거기 그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해주는데 그건 꽤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먼저 붙인 다음에 밑에 이 코드를 최적화해줘 라고 하면은 그 코드를 이제 걔가 나름대로 만져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이제 참고할 만하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질문을 한글로 하면 좀 결과가 이상해서 영어로 해야 되고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우와 저 이제 저렇게 되면은 앞으로 일거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조도구이지 누구도 그것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걔한테 그냥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더니 건질 코드가 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짜고 그걸 최적화하는 도구로 쓰는 그런 용도로 됐지. 아, 나중에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문제는 공짜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외주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귀찮은 작업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00 결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공부하는 입장에서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는 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 결과는 따로 캡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직접 그 메일 발송 나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도 바뀔 일은 없겠죠 거의. 만약에 메일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코드를 안 건드리고 이 파일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제목 같은 경우도 급여 명세서 발송을 한다는 전제 하에는 이걸 계속 바꿀 일은 없겠죠. 알아서 현재 연도와 월을 세팅해서 가져갈 테니까요. 여기서 값 가져온 걸로 여기 알아서 세팅을 할 테니까 코드를 수정할 일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CSV 파일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모듈을 활용하는 부분부터는 사실 예제마다 나름대로 좀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은 직원 수가 많은 회사들은 뭐 시스템화 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그 회사에서 그쪽 재경 쪽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하나하나 일일이 보내거든요, 메일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강의했던 기관에서도 강사가 90여 명이 되는데 그거를 한 분이 급여날 일일이 보내시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빨리 받고 싶은데 그거를 5시, 6시에 줘요, 맨날. 심하면은 6시 넘어서 주는 날도 있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만들어줬어요. 이거 돌리라고, 이거 돌리고 밥 먹으러 가면 알아서 될 거라고. 파이썬 활용 쪽은 진짜 개인적으로 사연이 다 있는 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썼던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사용 예시긴 하지만 그 처음 소개해드리는 내용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는 변수요. 얘는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할 경우에만 메인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예요. 이걸 쓰면은 모듈화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어서 테스트 코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도 문자를 처리할 때 봤었고 파일 처리를 위한 오픈 함수도 각자 봤었지만 이거를 같이 융합시켜서 쓰는 케이스는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렸어요. 텍스트 파일 자체에 치환 문자를 포함시켜서 오픈 함수로 열면은 그렇게 해서 읽어드린 내용에 포맷 함수를 적용해서 그 특정 변수 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수신자 목록을 CSV 파일 형태로 정리하고 여기에 맞게 반복문 수행해서 메일 발송 기능 수행하는 게 이제 메일 리스트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시면은 여러 명한테 똑같은 메일을 보내는 거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에서는 분명히 이런 코드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을 내가 한 번만 하고 말 거다. 그러면 사실 그냥 직접 보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급여 명세서에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전 교육기관에서는 수강하신 분들한테 수료증을 이제 메일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절차도 있었거든요. 여기 수료증은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국비였으니까요. 국비과정 수료증이 그걸 메일로 나갔는데 그걸 모든 수료생들한테 다 개개인한테 사람이 보내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강생 리스트하고 수료증 파일은 이제 수강생 이름으로 딱딱딱 세팅하면 요거 한번 돌리면은 돌리고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다 끝나 있는 그런 업무에서 많이 실제로 많이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패키지가 들어가면 진짜 문제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소스 코드가 직접 실행돼서 초기화되는 변수 예, 네임이었고요. 그 네임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메인이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잘 구별하시고요. 자, 파일 읽어드릴 때 쓰는 함수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다시 넣어봤는데요. 오픈 함수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제 코드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10분이네요. 10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실습 진행하시다가 이제 공유가 된 부분인데요. 그 메일 발송자 주소를 설정할 때 만약에 발송 시스템이 네이버면은 네이버인 경우는 받는 사람은 상관없는데요. 보내는 사람 주소에 메일 주소만 넣으셔야 돼요. 네이버인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가시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얘는 보안 정책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엑셀 파일을 다루는 파이썬 기본 패키지는 이제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느낌표를 붙이는 거는 이제 주피터에서 직접 실행할 때였었죠. 만약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때는 느낌표를 빼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엑셀 파일을 다루는 거는 엑셀 생긴 거 자체가 2차원 리스트잖아요. 그거를 이제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그래서 노가다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엑셀에 저장되는 내용 자체를 이제 통째로 뭔가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읽어드릴 때는 어떤 그 데이터의 내용을 이제 엑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거나 엑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화 할 때는 그 우리 2개월차 때 같이 다룰 패키지 중에 그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월등히 쉬워요. 코드 한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판다스로 처리할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그 엑셀 모양이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그 전혀 뭐 디자인을 꾸미는 기능을 관여시킬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성된 이 판다스를 써서 엑셀을 이제 핸들링 했을 때 생성된 결과물을 내가 좀 그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오픈파이 엑셀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다스에서 엑셀 파일을 처리할 때 그 to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라던가 아니면은 엑셀 데이터라는 함수였나? 파일 읽어온 함수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함수들 자체가 오픈파이 엑셀을 같이 임포트 안 하면 동작을 안 해요. 요거 자체가 이제 판다스에 종속되는 그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오픈파이 엑셀 패키지에서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쓰실 수 있는데요. 워크북은 생성 용도고요. 그 다음에 로드 워크북은 열기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칸에 내가 어떤 데코레이션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패턴 필이나 그라디언트 필은 엑셀 셀의 배경 색깔 지정하는 거예요. 패턴 필은 단색 채우는 거고 그라디언트 필은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 설정하는 거고요. 각각의 테두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기, 정렬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도 존재해요. 이거를 다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상하 좌우를 다 따로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번거롭긴 합니다. 자, 예제에서는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먼저 볼 거예요. 사용 방법을 볼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CSV 파일.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의 칸에 뭔가 내용을 채워 놓고서 글자 색깔, 테두리, 뭐 배경 색깔 이런 거 억지로 주다 보니까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왔고요. 마지막 최종 예제 형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12달에 해당하는 달력을 엑셀로 생성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실행할 때마다 엑셀 파일을 하나씩 생성을 할 건데요. 실행할 때마다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 건데 보통 테스트 하실 때 이제 테스트한 엑셀 파일을 확인하고자 그 파일을 열게 돼요. 이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코드를 또 실행하면은 파일이 열려 있으니까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엑셀 파일의 이름을 계속 연어를 10분초 데이트 타임 기체를 써서 그 연어를 10분초 값으로 만들어서 쓰게끔 했어요.
이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행해도 어차피 시간이 흐른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질 테니까 에러가 안 나겠죠. 엑셀 파일 이름을 만드는 함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타임 객체를 가져온 거예요. 데이트 타임 모듈을 통해서 %s.xlsx라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요. 현재 연월일 10분초를 쭉 붙여서 문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은 파일 이름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전에는 이제 CSV 파일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지정했더니 파일 열어놓고 또 실행하면 자꾸 에러가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만든 거고요. 자, 첫 번째 코드 블록은 단순하게 엑셀 파일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겁니다. 워크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은 엑셀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엑셀 파일 자체는 시트 하나가 추가된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시트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일종의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엑셀 파일을 내가 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에다가 열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건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객체를 리턴 받건 이제 이후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현재 활성화 시트는 액티브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시트가 하나 추가된 상태니까 이제 걔가 이제 활성 시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타이틀을 설정하시면은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뭔가 조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세이브 하시면 돼요. 다 쓰시면 다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 블록은 지금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에 시트 이름만 지금 헬로 파이썬이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일단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시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wb.workbook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첫 번째 시트 객체를 일단 복사를 했어요. 변수에다 담았어요. 얘한테 제목 설정하고요. 시트 프로퍼티스.탭 컬러라고 하는 거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색상 값은 16진수 값을 사용하는데요. 구글에서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내리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요. 여기에 헥스라고 하는 값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 값에서 앞에 샵을 떼고 복사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떼갖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 색깔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내가 추가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워크북 객체를 써서 create 시트라고 호출하실 때마다 시트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냥 나는 단순히 시트만 추가하고 말겠다라고 하시면은 변수로 담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함수 호출할 때마다 시트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추가한 시트를 내가 뭔가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객체를 리턴 받은 다음에 뭔가 옵션으로 호출하는 거죠. 자, 얘는 당연히 시트 이름이 될 거고요. 그냥 create 시트라고 하면은 기존의 시트가 있고 그 뒤에 시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3, 4분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시트가 추가되면서 인덱스 위치를 줍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코드가 좀 정정이 돼야 돼요. 0번째, 1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라는 위치에 추가를 해서 얘는 지금 맨 뒤에 넣거든요. 지금 이대로 코딩하시면요.
근데 처음 의도는요, 1, 4분기 시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하면서 3, 4분기 시트를 만들고 2, 4분기 시트는 요 사이에다 추가 삽입하는 게 의도였어요. 근데 0번째, 1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값을 1이라고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시트는 뒤로 밀려요. 새로운 게 추가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시트는 뒤로 밀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 3, 4분기의 시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더블 워크북 객체 점 카피 워크시트 WS3를 하나 복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 4분기 시트가 여기 뒤로 하나 복사가 될 거고요. 2, 4분기 시트가 하나 복사가 될 거고 제목을 4, 4분기라고 바꿔줬습니다. 배경 색깔도 적당히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모든 시트의 이름을 확인할 때는 시트 네임스라는 값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시트 번호를 2라고 넣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맨 뒤에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 4분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요 값을 1로 바꾼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시면은 생성됐을 때 이름이 14, 24, 34, 44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를 추가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칸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이렇게 파이썬으로 코드를 짤 때 내가 이 작업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만 코딩을 하세요. 만약에 한두 번 만들고 말 걸로 이렇게 코딩을 짠다? 그냥 저라면 엑셀 직접 합니다. 원래 프로그래밍이 노가다예요. 프로그래밍은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동화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지 프로그래머 자체가 어떤 자동화를 경험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가 오히려 더 노가다라고 느껴지실 일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요 필기값을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아무래도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자, 엑셀 객체를 만들고요. 활성 시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기존의 엑셀 파일을 열어도 돼요. 자, 이렇게 시트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럼 요 시트 요 화면이잖아요. A1에다가 10을 넣습니다. A1에다가 10을 넣습니다. B1에다가 20을 넣습니다. C1에다가 30을 넣습니다. A2에다가 100을 넣습니다. B2에다가 200을 넣습니다. C2에다가 300을 넣습니다. 한 칸씩 다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반복문이 어지간히 이제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귀찮다 여겨지시면은 한 줄을 통째로 넣으세요. ws.append라고 하시면 리스트 객체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1000, 2000, 3000이 되겠죠. 사실 제가 기대했던 기능은 그 셀 속성에다가 그냥 색상을 넣어라 라는 명령을 그냥 함수로 추하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뭐 하나 할 때마다 객체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라디언트 필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시작 색상은 까만색이고요. 끝 색상은 흰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A1한테 채워줍니다. 그럼 여기가 배경 색상이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 제 거 엑셀이 정품 인증이 안 돼서 값이 핸들링이 안 돼요. 네이버가 아니고. 자, 아쉬운 대로 요거라도 열어놓고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0, 20, 30, 100, 200, 300, 1000, 2000, 3000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여기 A1 칸은 이제 까만색 그라디언트로 채워놓은 상태예요. 자, 패턴 필이라고 하는 거는 간색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스타트 칼라 속성을 지정해서 배경 색깔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칸은 그라디언트 배경 색깔을 지금 깔아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필 스타일 솔리드라고 주시면 이게 쭉 완전 채워진 색이에요. 이렇게 배경 색상 객체를 만든 다음에 B1에다가 필해서 넣으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대입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하는 건 아마 요 패턴일 거예요. 왜냐면은 자주 사용할 배경 색깔 같은 거를 별도로 블록에 미리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엑셀 다룰 때는 미리 정의한 걸 끌어다 놓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코드가 효율이 좀 높기 때문에 직접 넣으시는 이런 식의 코드는 아마 잘 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건 B1에다가 색깔을 또 하나 넣은 상태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여기부터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사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테두리예요. 보더 스타일 씬 얇은 선이고요. 보더 스타일 다티드 얘는 점선이에요. 얘는 선 색깔이고요. 이렇게 해서 선 모양을 만들면 선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테두리 객체를 만듭니다.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만듭니다. 이거를 A1한테 적용합니다. 그럼 A1의 테두리가 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입니다. 폰트, 네임은 맑은 고딕체고요. 글자 크기 24고요. 글자 색상입니다. 두껍게 표시했고요. 언더라인 1개 표시했고요. 취소선, 밑줄, 기울인 꼴, 그 다음에 아웃라인까지 다 줬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필요 없는 옵션은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글꼴 이름, 글자 크기, 색상 요 정도만 지정하겠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자, 이렇게 폰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B1에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꼴 모양을 넣겠죠. 자, 그 다음 정렬입니다.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호리존탈 레프트, 가로 정렬, 버티칼, 센터, 세로 정렬. 적용할 수 있는 값은 여기 제가 주석으로 걸어놨고요. 인덴트 1, 왜 엑셀에 보면은 들여쓰기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여쓰기 한 칸. 텍스트 로테이션 45, 45도 회전. 근데 엑셀에서 글자 회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괜히 이거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넣었다가 결과물이 좀 유치해졌는데, 이렇게 해서 얼라인 객체를 만든 다음에 B1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근데 45도로 트니까 이게 옆으로 틀어지면서 다른 칸들을 침범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보더 스타일, 여기 테두리 모양 할 때 엑셀에서 보면은 테두리 모양 설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보더 스타일에 적용하실 수 있는 값을 블록 상단에 필기로 넣어놓은 거예요. 모양을 한번 그 값을 바꿔가시면서 모양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구나 라고 확인되실 거고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ws.cell 하면서 로우는 4, 네 번째 줄이고요. 얘는 또 1부터 카운트해요. 컬럼의 1, 여기입니다. A가 1입니다.
네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여기를 뜻해요. 밸류는 만이라고 든 거고요. 글자 모양, 정렬, 테두리, 배경 색깔 설정하는 거는 아까 미리 만들어준 객체를 다시 썼습니다. 한 칸씩 핸들링 할 때는 위의 방법이 좀 더 나으실 거고요. 얘는 반복문 같은 거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할 때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복문 돌리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중 반복문 돌리면서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다 I 값 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J 값 거시면은 반복문으로 쫙 스캔하면서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못생긴 엑셀 파일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응용 예제입니다. 달력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올해에 대한 달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로부터 연도만 뽑았습니다. 보통 이제 달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요일 들어가 있는 칸은 좀 모양이 다르고 아래쪽에 대부분의 표가 그렇죠. 위쪽에 그 상단 제목행은 모양이 좀 다르고 안쪽에 내용행은 좀 일반적인 모양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제목행에 들어갈 글자 모양을 미리 준비했고요. 왜냐면은 달력이니까 7칸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둘, 셋, 넷, 7칸. 각각의 칸에 넣어줘야 되니까 객체를 미리 준비해서 얘를 그냥 다 넣어줄 거예요. 칸마다. 자, 제목용 글자 모양, 맑은 고지의 글자 크기 20, 검은색에 굵게. 그 다음에 요일에 대한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게끔 중앙으로 세팅했고요. 배경 색깔은 노란색으로 설정한 겁니다. 보통은 단색 많이 쓰지 그라디언트는 거의 안 쓰시죠, 엑셀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들어갈 글자 모양, 폰트, 맑은 고지의 16에 글자 색상 까만색, 정렬은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온라인은 상단 정렬 시켰습니다. 테두리 종류는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일곱 개라고 칠게요. 첫 번째는 굵기가 미디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을 가져가면은 여기랑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좀 굵게 만든 거고요. 다음 칸부터는 얇게 두껍게 그 옆에도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이렇게 해서 겉에 테두리는 두껍게 하고 가운데는 좀 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칸부터도 두껍게 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겉에 테두리는 좀 두껍게 표현되고 안쪽은 좀 얇게 선이 들어가게끔 최대한 예제를 이제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거 두 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건 좀 오버 같아요. 그냥 테두리는 웬만한 모양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근데 저는 실제로 엑셀 작업할 때도 표 있으면 바깥에 테두리는 굵게 하거든요. 그거 제가 진짜로 엑셀 작업할 때 하는 그 모양대로 했다가 현타 왔어요. 자, 엑셀 첫 번째 줄에 지정할 요일 이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칸에 적용할 모양을 미리 준비하고 얘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요. 자, 두 번째 블록은요. 처음 소개해드리는 함수라서 설명용으로 넣은 겁니다. 요거는 굳이 실수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캘린더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몬스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2023년 3월이라고 지정하면은 얘가 튜플을 줘요. 튜플을 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겠죠. 이 값의 의미가
2는 시작 요일입니다. 2023년 3월의 시작 요일이요. 파이썬은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거는 수요일을 뜻하겠네요. 3월달이 그렇게 들어갔나? 3월달 내용을 확인해 좀 해보자. 자, 지금 4월이니까 4로 값을 바꿀게요. 자, 올해 4월 토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5가 맞네요.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예요. 이게 달력을 만들 때 필요한 반복문에 필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요 값이 있어야 이제 달력 구성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워크북 객체를 만든 다음에 1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i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뜻해요. 자, 반복을 하는 와중에 조금 전에 보셨던 calendar.monthrange라는 함수한테 연도값 줍니다. 올해 연도죠. 2023이고요. i는 1월부터 12월, 1부터 12까지 들어가니까 반복을 돌면서 1년 동안의 시작 요일과 그 달이 며칠까지 있는지를 알아낼 겁니다. 자, i 값이 지금 월이었죠. i 값이 월이었어요. 1월 달일 때는 엑셀 시트 첫 번째 시트를 써야 되니까 wb.active 객체 만들면 처음으로 활성 시트 하나 생긴다고 했잖아요. 1월 달에는 기본 활성 시트를 가져다가 제목을 1월이라고 세팅해 주고요. 2월부터 나머지 달은 다 추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i월이라고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시트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반복이 1이라고 가정하면은 1월 달에 대한 시트를 만든 거죠. 그 1월 달의 시트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추가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월달 시트 추가하고 나머지 진행하고 또 돌아와서 2월달 시트 추가하고 계속 진행하고 이런 겁니다. 자, 1월달 시트라고 전제하고 보죠. i가 1일 때 시트에 한 줄을 통째로 먼저 추가하는데요. 아까 미리 준비했었던 요일 이름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요일 이름이 들어가겠죠? 파이썬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줄을 이제 꾸밀 거예요. 0부터 day names 아까 7이었죠. 방금 반복하니까 J의 변화량은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근데 엑셀은 칸셀 때 1부터 세웠고 그 J 범위를 지금 0부터 6까지로 했으니까 첫 번째 줄의 모양을 꾸밀 거기 때문에 shift.cell 해서 칸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줄에 J는 0부터 6까지인데 엑셀은 1부터 7까지니까 J 값에 1을 더해야 각각의 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온 S칸 하나한테 타이틀 백그라운드, 제목 배경색, 글자 모양 정렬 지정했고요. J가 0이라면 자, J는 0부터 7까지예요.
접근할 때 플러스 1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J가 0이라면 S의 테두리를 상단에는 굵게, 아래쪽에도 굵게, 왼쪽에도 굵게. 자, 그 다음에 J가 길이 빼기 1이다. 마지막 거란 얘기거든요. 마지막 거는 상단에 굵게, 아래쪽에 굵게, 오른쪽에 굵게. 나머지 것들은 상단에 굵게, 얘는 아래쪽에 굵게, 왼쪽과 오른쪽에 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사이 이렇게 얇게 테두리를 쳐준 거죠. 이거 코딩하면서 현타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날짜 값은 이 밑에 칸에다가 그냥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문제는 몇 번째 칸부터 채우기 시작할 할 것이며 몇 가지 채워야 되느냐죠. 그래서 출력할 날짜 값을 1로 준비하고요. 0부터 6까지 반복시킵니다. 바깥에 게 행이에요. 한 달은 최대 6주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 보면 일단 6주까지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7일만 보니까 7일만큼 반복을 시킵니다. 근데 이미 첫 번째 줄은 요일로 넣었잖아요. 그 다음 번째 줄은 엑셀상에선 두 번째 칸이라고요. 근데 이 변수는 0부터 시작하니까 2를 더해야 요 위치부터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도 반복을 0부터 돌았는데 1부터 시작하니까 반복 값에 1을 더해야 여기부터 이제 지정을 하겠죠. 자,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에 데이가 0일 때는 테두리 상단은 얇게 걸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얇게 걸었고 왼쪽은 굵게 걸었습니다. 마지막 칸은 상단은 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얇게, 오른쪽은 굵게 걸었고요. 나머지 칸들은 얇게 이렇게 다 걸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위에 그 아래쪽 테두리 굵게 걸어놓은 게 덮어 씌워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그냥 놔뒀습니다. 자, 칸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크가 0일 때, 첫 번째 주일 때, 그리고 데이, 요 반복에 대해서 시작하는 요 인덱스 값이 first day. 아까 이번 달에 시작 날짜 뽑았잖아요. 이번 달에 시작 요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5가 나왔잖아요. 0, 1, 2, 3, 4, 5. 그러니까 반복을 칸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첫 번째 주의 시작 요일보다 작다면 늘 전체를 낫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나머지 칸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 밸류 값을 일찍 증가시키면서 출력할 건데 이 데이 밸류 값이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초과한다면 요 두 가지 조건 전체를 낫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날짜 범위라면 이 값을 이 시트에다가 채웁니다. 1 그리고 1 증가시켜요. 그 다음엔 2가 되겠죠.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제 칸을 마지막 날짜가 될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쭉 진행한 다음에 이제 연도값 앞에 붙여주고 달력. 그 다음에 아까 엑셀 파일 이름 생성하는 함수 다시 호출해서 여기에는 시간값을 설정하게끔 하고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실행하면 이제 이게 달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어떤 사전에 그 처리해야 되는 일정이 존재한다면
이게 만약에 if 일정이 존재한다면은 만약에 i가 i 플러스 1 i가 0부터 시작하니까요 1이 아까 i를 1부터 돌렸죠 참 i가 5이고 and i가 데이 날짜요 데이트 밸류 요게 날짜 값이죠 데이트 밸류가 5라면 else 그러면은 s.점 밸류는 뭐 어린이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특정 날짜랑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다른 값을 지정해라 라고 하면 이제 특정 일정을 이제 표기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만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정마다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 특정 일정을 표시하려면 이제 이 부분에 또 다른 노가다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시작하면은 얘는 5월 5일에 해당하는 날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달력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1년치 달력 생성할 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되게 고달픈 게 명절 날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 해마다 이제 명절이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그거를 리스트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보통 이제 만들 때 뭐 몇 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준비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 만들 때는 이제 날짜 공휴일 지정한 표시하는 게 자동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노가다예요 다. 데이터를 직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2달 달력이 자동으로 생기니까 자동화처럼 느끼겠죠. 자, 요거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